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6강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위, 역할, 그리고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부분입니다. 자, 먼저요. 이 지위,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일종의 이 지위에서 반드시 알아두실 것. 첫째는 대종지위라는 거죠. 대종지위, 주요 지위.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뭐 어떤 사람이 선생, 그럼 저는 선생,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지위를 있죠. 근데 그 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장 중요한 지위, 그것이 대종지위, 주요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선천적으로 원래 가지고 나오게 되는 지위를 뭐시요? 귀속 지위라 합니다. 남자, 여자, 인종,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은 장가 시집 가서 자식 낳아야지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후천적, 성취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지금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취지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귀족, 노예 이런 거 전부 귀속주의죠. 그러나 오늘날 사장, 부장, 의사, 변호사 이런 건 전부 성취주의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거나 주의하세요. 남자, 여자는 선천이지만 아버지, 엄마 이런 것은 성취주의에 속한다.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 딸 이런 것도 전부 귀속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요. 어떤 이 지위가 뭐냐, 성취주의를 성취주의가 무엇인지 쓰고 그 사례를 몇 가지 써라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따라서 귀속주의, 성취주의 알아두시고 그 예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적 곧잘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역할과 역할 행동을 구별하셔야 돼요. 이 용어. 역할, 행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역할 갈등. 그 다음이 역할 소원. 여기서 다시 이제 역할 모순 역할 긴장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이제 또 여기서 이 네 가지 개념도 또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여기서 요거 두 개, 역할과 역할 행동, 요것은 흔히 역할 기대라 그럽니다. 요것은 글자 그대로 기대되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러나 역할 행동은 실제 행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역할, 그럼 이것은 고정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역할.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행한 거. 그러면 박정희 씨,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씨, 노무현 씨 이런 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행한 그 행동들, 그것이 역할 행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했다, 잘못했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그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역할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잘했을 때에는 여기에 칭찬이나 포상이 따르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비난이 따르는 것이죠. 결국 역할 행동이 역할에 접근할수록 그게 좋은 겁니다. 역할에 접근할수록 좋은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역할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한 가지 내가 지위는 한 개인데 여러 역할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1인이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것은 지위는 하는데 여러 역할을 해야 될 때. 근데 이거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을 역할 갈등이라 하죠.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지위는 하나죠. 온화하게 해야 될까, 학생들에게 엄하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 이거는 어떤 여자분이 회사에서 부장이야. 근데 자기가 부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노릇도 해야 되지. 아내 노릇도 해야 되지. 며느리 노릇도 해야 되지. 거기서 갈등할 때 이런 걸 다 합쳐서 역할 갈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갈등 다음에는 역할 소원하고 다중 역할을 알아두세요. 다중 역할. 요거는 이제 역할자가 안 들어가니까 뒤에다가 보시죠. 다중 역할. 자, 이것은 요것은 한 개인이 해부 가진다.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중 역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중 역할을 다 수행하면 좋아요. 다 수행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이제 거기서 역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할 소원이라는 것은요. 자,
자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면적으로 나의 역할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죠. 이것을 역할 소원이라 합니다. 이것은 고프만, 자, 이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할 소원이라는 용어도 있구나. 고프만이 얘기했다.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직책을 부장이다, 과장이다 가지고 있다.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그냥 겉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 역할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런 것을 역할 소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말씀드린 지위와 역할의 종류, 여기 요것들 1, 2번 빨간 동그라미 쳤죠?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협동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 근데 협동은 이제 뭐 주어진 하나의 목표를 협심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죠. 문제는 과연 경쟁과 갈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요만한 꼬마 아이들끼리 막 뭐 밀고 땡기고 별로 다치지도 않고 막 싸워요. 그거 갈등입니다. 싸우니까. 그러나 무슨 격투기 경기 보세요. 사람 죽일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싸우는 거 보면.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대도 나름의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습니다. 룰이.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경쟁은. 갈등은 규칙이 사실 없습니다. 규칙 정해놓고 싸우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규칙 유무 말고도 어떤 목표가 갈등에서는 이게 달라요. 다름. 그러나 경쟁에서는 목표가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그 목표는 똑같은 걸 놓고 막 이 시생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목표가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 갈등과 차이점이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학적 개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사회학적 개념의 인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전제된 게 있어요. 왜 인간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인간의 수동성. 소위 이제 로크의 백지설 같은 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서 백지나 빈 병과 같다. 그 속에 나중에 내가 사회화를 하면서 채워가는 거, 또는 백지에 써가면서 뭔가를 학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또는 타율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그걸 배워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 중에 이제 물론 이것은 백지설 로크지만 이 홉스 같은 성학설자도 그런 입장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타율성을 가진 존재다. 뭐 억지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사회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이 페르조나, 이게 옛날에 이제 가면이란 뜻이래요. 가면. 연극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데서 가면인데, 우리 인간이 사실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연극이라 이거예요. 연극. 거기서 가면을 썼다라는 것이 역할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의 배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역할은 이 페르조나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집단. 자,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자, 2인 이상이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소속감을 가져야만 그것이 사회 집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기장의 관중은 무슨 프로야구팀 어디를 응원하러 온 관중들 있잖아요. 2인 이상의 소속감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버스에 탄 승객들,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같이 출근을 해서 만나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고 2인 이상이 있지만 소속감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회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집단 분류, 여기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사회집단의 분류.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결합의지에 의해서 나눌 때에는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라 그러죠. 소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퇴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촉 방식. 이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 이것이 이제 쿨리, 하여튼 이 사람이 분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속감. 요거에 따라서 내집단, 외집단. 요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있죠.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시는데 여기서 요 말도 알아두시고 이건 결합의지에 따른 분류구나. 요 말, 접촉하는 방식, 소속감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럼 결합의지가 공동사회의 경우는 본질의지 이런 표현을 쓰고 이익사회에선 선택의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속되는 집단이죠. 요 예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족, 친족,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민족 같은 것도 공동사회입니다. 그런데 선택의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거죠. 회사나 정당, 조합, 회사나 정당, 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사회가 되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익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인터리스트 그룹, 즉 이익집단, 압력단체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익사회, 공동사회 반드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접촉 방식이 1차 집단의 경우는 굉장히 대면 접촉과 친밀한 접촉을 한다. 친밀한 접촉. 그러나 2차 집단에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적인 접촉을 주로 한다.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접촉을 주로 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밀한 집단이라면 가족, 친족, 또래 집단, 여기에는 이제 회사, 조합, 정당 등등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되게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민족이 결합의지에 따르면 공동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접촉 방식에 따르면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죠. 따라서 2차 집단에 속하게 되겠죠.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는 공동사회와 1차 집단이 거의 일치하고 이익사회와 2차 집단이 거의 일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이 내 집단이요. 그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 집단이 외 집단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A대학에 재학 중이다. 그럼 A대학은 나한테 내 집단이 되고 내가 재학하지 않은 K대학은 외 집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그걸 이해하고 있으시면 예를 들면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2차 집단은 비인격적 인간관계를 한다.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집단 분류와 함께 비어슈테트라는 사람이 이 준사회 집단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참고로 준사회 집단, 이거 준자가 붙었다는 것은 이게 완전 사회 집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준사회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듯 경기장의 관중 같은 거 있잖아요. 지속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것이 이제 대표적인 준사회 집단.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까 2인 이상으로 소속감은 있어요. 나는 거기에 속한다. 이렇게 소속감은 가져요. 그러나 지속적 상호작용은 안 해, 지들끼리. 이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면 황인종 이러면은 우리는 노란 그런 백인하고 흑인하고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황인에 속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황인종끼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죠. 또는요, 자, 여성들
여자들은 우리는 같은 여자야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다 뭐 지속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겠고요. 뭐 30대 집단, 40대 집단 또는 한국인, 일본인 이런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 집단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지속적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하나의 어떤 무리나 집단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준사회 집단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라는 정도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요. 준사회 집단 말고 중요한 집단 용어가 바로 준거 집단이라는 용어입니다. 준거 집단. 글자 그대로 우리 어떤 사람들이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기준, 그 기준이나 근거로 삼는 집단이 준거 집단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 준거 집단과 부정적 준거 집단이 있습니다. 긍정적 준거 집단, 부정적 준거 집단이 있죠. 이것은 내가 그 집단이 참 좋다, 닮고 싶다라는 집단이고, 그런 집단은 뭐 그 닮지 말아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요런 지위의 종류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원천지위라는 거와 종착지위라는 것을 구별해 두세요. 자, 원천지위. 이것은 지금의 지위입니다. 지금의 지위. 그 다음에 종착지위는 장차 자기가 갖고 싶은 지위.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학생이다. 그럼 그거는 원천지위죠. 그러나 나는 무슨 어떤 전문가, 무슨 뭐 내가 변호사나 뭐 아니면 뭐 세무사가 되고 싶다. 그럼 그것은 종착지위가 되는 거겠죠. 장차, 미래에 본인이 되고 싶은 지위, 그것이 종착지위. 종착역, 끄트머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원천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이 종착지위에 가려고 거기에서 막 배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학생이다. 그런데 내가 법관이 되고 싶다. 그러다 막 고시 공부를 한다든가 뭐 어디 로스쿨 가려는 막 준비를 막 한다. 이렇게 종착지위에 도달하려고 막 배우는 거. 그걸 갖다 뭐라 하냐? 예견적 사회화. 예견적 사회. 예견하다. 장래에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예견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 막 배우는 거. 그것을 예견적 사회화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개념 하나. 머튼 그러면은 아노미르도 굉장히 유명하고 구조기능주의자이다. 그거 아시죠? 이 머튼이 얘기하는 비동조자라는 개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동조자. 자, 비동조자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떤 그 사회의 규범에 대해서 그냥 어기는 게 아니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더니 도둑질한다든가 사기치고 그런 어떤 그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게 아니고 본인의 아주 확고한 신념이나 본인의 어떤 의지, 이상 막 이런 걸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대체로 수준이 높은 겁니다. 가지고 저질의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나 이상에 의해서 그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갖다 비동조자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규범을 지키지 않아요. 실정법도 인정 안 합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범죄자들은 막 숨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법을 바꾸려고 그러죠. 또는 개인의 이익, 내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딱 들어버리면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 반정부 민주화 투쟁을 하던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제 비동조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비동조자하고는 조금 다른데 주변인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주변인. 이것은 내가 지금 속하고 있는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 그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기 K대학에 다니는데 나는 B대학이 더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일치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소속 집단에 대해서도 별로 애착심을 못 가지고 그렇다고 준거 집단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이제 주변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특히 빨간 표시라든가 색깔 표시한 것을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두세요. 머턴의 비동적의 개념, 준거 집단이 뭐냐, 사회 집단의 분류 반드시 알아두시고 저기 역할이나 지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만의 비교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8번에 비교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타인의 자신의 지위를 평가할 때 비교를 위한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비교 잣대에서 기준이 되는 집단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다 해서 비교 준거 집단이거든요. 이것은 현대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세요. 자기가 내 지위를 평가할 때 비교를 할 때 기준으로 삼다 해서 비교자를 붙여서 비교 준거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현대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중산층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비교 준거 집단 굉장히 부유한 일부 사람들이 막 과소비라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야. 그런 걸 딱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나를 비교할 때 막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어떤 행위 그 사람들 집단 그게 비교 준거 집단이야. 그럼 내가 사실은 뭐 먹고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한 중산층에 속하더라도 나는 굉장히 박탈감을 느낍니다. 와, 나는 굉장히 가난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그럴 때 이제 이 비교 준거 집단이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자, 8번까지 했죠. 자, 9번에 이번엔 사회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회 집단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사회 집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기준만 갖추면 다 사회 집단인데 이 사회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집단의 경계가 뚜렷하고 집단 내에 규범이 명확하고 위계 질서 같은 것이 잘 잡혀 있는 이런 틀이 딱 잡힌 집단 그런 것을 흔히 사회 조직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회 조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배울 것이 관료제 조직입니다. 보통 피라미드형의 조직 형태를 갖춥니다. 그 다음에 그 관료제에서 벗어나려는 탈관료제 조직. 관료제 조직 말고 탈관료제 조직. 이것은 여기 우두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방사된 형태를 막 보인다든가 또는 이렇게 아메바형 조직이라 해서 또는 팀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탈관료제 조직이죠. 그와 함께 자발적 결사체 같은 것들도 사회 조직의 한 종류로 듭니다. 자, 요것을 이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단히 그 조직 이론 변천사를 보겠습니다. 이 조직 그 이론은 미국에서 먼저 발달을 하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19세기에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테일러라는 사람의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사람은 시간이나 동작 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종업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나.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악랄한 방법인데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했어요. 포드나 테일러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삥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놔두면 이 직원들이 일하면서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이게 기계가 돌아오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테일러나 포드 시스템 해가지고 자동차, 포드 자동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아주 종업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적인 인간관리와 조직관리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업관리 또는 차별 성과급제도를 막 아주 사람을 갖다가 거의 그러니까 기계로 취급하는 거야. 그리고 차별 성과급. 너네들은 오직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만 니네들은 움직일 거다. 돈만 해주면 니네 시키는 거 다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 바로 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조직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보고 기계적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근데 비공식 조직의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인간을 한마디로 임금의 노예로만 보았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측면은 전혀 고려 안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엘톤 메이오에 의해서 시행된 그 호선 공장이라는 데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실험 결과 등장한 이론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이론입니다. 1930년대 정도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인간관계론에서는 그러는 거죠. 사람이라는 그 동물이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정서적인 요인, 비공식 집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고 어떤 마음이 안정되게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시행해 줬을 때 작업 환경을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줬을 때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시스템 시어리, 체제 이론이라는 것이죠. 체제 이론, 체계 이론, 뭐 체계, 시스템을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배웠습니다. 탈코트 파슨스의 사회 유기체론, 사회 체제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GIL 기능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런 것도 이제 체제 이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회 조직 이론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제라 하겠습니다. 관료제 10번 관료제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 높고 그 유명한 베버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조직 모델로 개발한 것이죠. 관료제는 피라미드 조직으로 해서 여기 우두머리가 아무리 수많은 직원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분업화, 전문화 다 업무를 하나씩 딱 따로 줘라. 그러면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능률성, 효율성이 오를 것이다. 대규모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의도로 주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문서로 보고하라. 그리고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라 이겁니다. 또는 지위 획득의 공정, 즉 연공서열이라고 그러죠. 오래 근무하면 큰 대가 없으면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력을 중시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런 어떤 관료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는 것이죠. 바로 관료제 역기능입니다. 관료제 역기능. 이건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부품화를 초래한다. 인간의 부품화. 사람이 완전히 조직 속에서 하나의 여기 하나의 부속품이다. 이것은 이것을 딜버트 법칙이라 그럽니다. 딜버트의 법칙. 인간의 부품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런 너무나 그 경력, 신분 보장을 잘해주다 보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다. 무사 안일주의. 그냥 내 자리 보전이나 잘하고 월급이나 받으면 됐지. 이렇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 자, 이런 것을 피터의 법칙이다.
자,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조직의 목표 자체에는 제껴두고 그 규칙과 절차만 막 지키는 걸 중시하는 거죠. 이거 갖다 목적 전치라 그럽니다. 목적 전치. 규칙을 너무 중시해서 그런 거예요. 즉, 그 조직의 목적보다 뭐? 규칙을 더 중시하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큰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환자 치료가 목적이잖아요. 그 입원 절차라는 규칙을 내가 강조해서 절차 밟게 하다가 환자가 뭐 크게 악화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목적 전치인데 실제로야 뭐 그러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워낙 많은 형식주의, 지나치게 문서가 복잡해서 지나친 형식주의에 빠지는 거. 이것을 레드테이프라 그럽니다. 본문 용례라고 번역하는데 레드테이프. 그 다음에 결국은 너무 분업화를 딱 시켜놓으니까 책임 전가를 한다 이겁니다. 책임 전가. 책임 전가. 자, 그 다음에 이 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그걸 찾아냈는데 공무원 조직을 가만 보면 별로 하는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 그런 법칙을 갖다 파킨슨의 법칙이라 합니다.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는 증가한다. 이것을 파킨슨의 법칙. 흔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으로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탈관료제. 저와 같은 관료제의 문제점은 뭡니까? 아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여기서 언제 보고하고 지시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급변 상황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관료제는.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신축성과 대처 능력이 강한 조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탈관료제 조직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메바 조직이나 네트워크형 조직 또는 팀제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관료제 조직은 수평적 조직이다. 관료제의 수직적이 아니라 또 집권화된 것이 아니라 권한이 분산됐다. 분권화된 조직이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중시한다. 경력보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연성과 신축성 또는 직원의 재량권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경직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이 탈관료제 조직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조직 유형 중에서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요.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냥 참여해서 만든 조직들.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뭐 친목단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 탈퇴가 자유롭다. 가입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리더십. 리더십에서 이제 알아둘 것이 자, 흔히 권위형 리더십이 있고요. 자유방임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이트나 리피트 같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도소나 이런 군대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권위형 리더십, 강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연구직이나 교수직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뭐 지시하기 이런 것보다 그냥 자유방임적으로 풀어놓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학생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체나 그런 데에서는 적절하게 지시를 하고 어느 정도는 재량에 맡기는 민주형 리더십이 또 적합할 때가 있고 각 상황과 또 위기 시에는 권위형이 또 더 효력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당시 업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은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나눈 실험이 유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